온달 장군의 진짜 신분 바보 온달은 없었다. 제1막 역사가 감춰둔 이름 하나. 여러분, 오늘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꺼내보려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한반도 북쪽을 가득 채웠던 나라 고구려의 이야기입니다. 고구려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광개 토대왕의 웅장한 기상, 드넓은 만주 벌판을 달리던 철갑 기병들, 그리고 수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저 살수대첩의 함성. 고구려는 언제나 그런 식으로 기억됩니다. 힘세고 거칠고 당당한 나라. 그런데 그 고구려의 역사 한쪽 귀퉁이에 아주 특별한 이름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바로 온달이라는 이름입니다. 온달이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올리실 겁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누더기 옷을 걸치고 산속을 어슬렁거리며 나물이나 캐던 가난하고 어리숙한 총각,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그 남자, 그리고 그 남자를 찾아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운 한 공주님의 이야기.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온 바로 그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정말 사실일까요? 바보 온달이라는 인물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를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1500년 동안 바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온 한 남자의 진짜 이야기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편안히 앉아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제2막 삼국사기가 전하는 온달의 모습. 온달에 관한 가장 오래된 공식 기록은 고려 시대의 역사가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50년 전에 쓰인 책이지요. 거기에 열전, 즉 인물 전기를 모아놓은 장이 있는데 그 안에 온달 편이 따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심상치 않습니다. 삼국사기의 열전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자, 그렇다면 삼국사기에는 온달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을까요?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온달은 고구려 평원왕 때의 사람으로 얼굴이 우습게 생기고 몹시 가난하여 사람들이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노모를 모시고 살면서 늘 구걸을 하여 살았다고 적혀 있지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줄에 고구려의 평원왕에게 딸이 있었는데 어릴 때 울음이 많아서 왕이 늘 내가 그렇게 울다가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고 핀잔을 주었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공주가 자라서 정말로 온달을 찾아가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평원왕이 기겁을 하지요. 왕이 직접 나서서 그 말은 그냥 농담이었다. 내가 어찌 천한 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만류합니다. 하지만 공주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공주는 궁궐을 나와 온달을 찾아가 혼인을 하고 그 뒤로 온달을 가르쳐 훌륭한 장수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표면만 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신분 상승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고 어리석은 남자가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 영웅이 된다는 줄거리. 마치 오늘날의 드라마 같은 구조이지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바로 이 기록 속에서 뭔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이 전하는 이야기와 기록이 실제로 보여주는 사실 사이에 좀처럼 맞지 않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3막 첫 번째 의문, 바보가 어떻게 장수가 되었는가? 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삼국사기 온달 열전을 꼼꼼히 읽어보면 정말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대목이 나옵니다. 공주가 온달을 찾아가 결혼한 뒤 공주는 직접 말을 사다가 온달에게 훈련을 시켰다고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온달은 곧 고구려에서 열리는 사냥 대회에 나가 단번에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는 겁니다. 평원왕이 직접 주목할 만큼 뛰어난 실력을 보였지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 봅시다. 사냥 대회라는 것은 단순히 달리기를 잘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을 다루는 기술, 활을 쏘는 솜씨, 짐승을 추적하는 방법, 그리고 지형을 읽는 눈까지
오랜 세월 훈련을 통해야만 몸에 뵐 수 있는 복합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귀족 자제들도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겨우 따라가는 수준의 기술들이지요. 그런데 평생 산에서 나물이나 캐고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다는 온달이 공주에게 말 한마리를 받아 몇 달 훈련한 뒤에 고구려 최고의 사냥꾼이 되었다. 이게 납득이 가시나요?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있다 해도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천재라 해도 악기를 처음 잡은 사람이 몇 달 만에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운동신경이 뛰어나도 처음 말에 오른 사람이 몇 달 만에 고구려 최강의 기마 사냥꾼이 되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온달은 처음부터 말을 다룰 줄 알았던 것이 아닐까요? 처음부터 활을 쏠 줄 알았던 것이 아닐까요? 그것도 아주 어릴 때부터 아마도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온 것이 아닐까요? 역사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첫 번째 큰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제3학 두 번째 의문, 이름이 말해주는 것. 이번에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온달. 한자로는 따뜻할 온, 통달할 달이라고 씁니다. 따뜻하고 두루 통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이름이 고구려의 다른 귀족 이름들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고구려에서 귀족이나 왕족의 이름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을지문덕, 연개소문, 명림답부. 이런 이름들을 보시면 고구려식 이름의 특유한 리듬과 형식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온달이라는 이름도 어딘가 그 계통에 가까이 있습니다. 평범한 평민이 가질 법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더 흥미로운 것은 온달이라는 이름이 당시 고구려의 왕족 혹은 귀족 집안에서 사용되던 이름 형태와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 기록에서 온달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기록은 그저 온달의 어머니가 눈이 먼 채로 아들과 함께 살았다고만 전합니다.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것도 이상합니다. 가난한 집안의 이야기라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거나 아버지가 병들었다거나 하는 설명이 붙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의 온달 이야기에는 아버지가 처음부터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지워진 것처럼요. 일부 역사 연구자들은 바로 이 대목에 주목합니다. 온달의 아버지가 기록에서 지워진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만약 그 아버지가 무언가 사연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예를 들어 정치적인 이유로 몰락하거나 숙청당한 귀족이었다면 기록에서 그 흔적이 의도적으로 지워질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가 정치적 이유로 갑자기 신분이 박탈되고 가난한 처지로 전락하는 일, 그것이 그 시대에는 그리 드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역모나 권력 다툼에 연루되어 처형되면 그 자식들은 하루아침에 신분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처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온달의 어릴 적 별명이 바보였다는 것도 어쩌면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구려 사회에서 바보라는 말은 지금처럼 지적 능력을 비웃는 표현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세상 물정에 밟지 못한 세상 모르는 순진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몰락한 귀족 집안의 자제가 가난 속에서 사회의 눈치를 못 보며 자랐다면 마을 사람들 눈에는 그냥 바보처럼 보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5막 평강공주가 선택한 이유. 자, 이제 공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평원왕의 딸, 우리가 흔히 평강공주라고 부르는 이 여인은 아버지의 농담 한마디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궁궐을 박차고 나가 바보 온달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울지 말라고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한 말을 공주가 기억하고 있다가 어른이 되어 정말로 그 길을 간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왕의 딸이, 고구려의 공주가 제 발로 궁궐을 나와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 실제로 온달을 찾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공주는 온달이 어디 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그냥 온달의 집을 찾아갔다고 나옵니다. 어떻게요? 궁궐 안에서 바깥 세상에 나가본 적도 거의 없을 공주가 어떻게 온달의 집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찾아갔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마을에서 유명한 바보였으니까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도성에서 유명한 사람이라 해도 궁궐 깊숙이 갇혀 살던 공주가 그 사람의 집을 정확히 찾아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전 정보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온달이라는 인물은 사실 공주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어쩌면 온달은 궁궐 근처에 살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과거의 궁과 어떤 방식으로든 인연이 있던 집안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공주가 온달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기록은 그냥 아버지의 농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고구려의 공주라면 당연히 왕가에서 정해주는 귀족 남자와 혼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 길을 거부하고 스스로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공주라 해도 대단한 용기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농담 한마디가 그 결심의 이유가 되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공주는 온달이라는 인물에게서 무언가를 보았던 것이 아닐까요? 겉으로는 가난하고 어리숙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무언가를 아마도 혈통이나 능력이나 인품의 진가를 알아보았던 것이 아닐까요? 제6막 고구려 사회와 신분의 비밀.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잠시 고구려 사회의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고구려는 왕을 중심으로 귀족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전형적인 귀족 사회였습니다. 태어난 신분이 그 사람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가 정해졌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는 더욱 엄격했습니다. 고구려의 장군이 되려면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병법을 알아야 했고 부하를 이끄는 법을 배워야 했으며 왕과 귀족들의 신임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갖출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에는 경당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미혼 귀족 자제들이 모여 글과 무예를 함께 닦던 곳이었지요. 요즘으로 치면 귀족 전용 학교 같은 것이었는데 여기서 말타기, 활쏘기, 씨름, 창술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평민의 자식은 이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온달은 어떻게 이런 교육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받지 않았는데도 그 수준의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일까요? 평원왕 시대, 즉 온달이 살았던 6세기 후반의 고구려는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시기였습니다. 왕권과 귀족 세력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었고 권력 다툼 속에 몰락하는 귀족 가문도 생겨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귀족이 서민이 되는 일, 신분이 박탈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온달이 바로 그런 가문 출신이었다면 어떨까요? 어릴 때는 귀족으로서 교육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 아버지가 정치적으로 제거되고 어머니와 함께 가난 속으로 내몰렸다면? 그래서 몸에 새겨진 귀족의 기술과 훈련은 남아있는데 현실은 나물이나 캐서 어머니를 봉양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면? 그 상황을 모르는 마을 사람들 눈에는 그가 어리숙하고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귀족처럼 행동하지만 귀족이 아닌 사람, 배운 것은 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당시 사람들은 무엇라 불렀을까요? 바보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제7막 사냥대회, 그리고 왕의 눈. 다시 삼국사기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공주와 결혼한 온달은 공주가 사다 준 말로 훈련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구려 최대의 행사인 봄사냥 대회에 참가합니다. 고구려의 봄사냥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적 행사였고 실질적으로는 군사훈련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면 왕의 눈에 들어 신분이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온달은 이 사냥 대회에서 단번에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잡은 짐승의 수가 가장 많았고 실력이 다른 참가자들을 압도했습니다. 평원왕이 그를 불러서 이름을 물었고 이름을 들은 왕이 놀라워했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왕이 온달의 이름을 듣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만약 온달이 정말로 왕이 전혀 모르는 일반 평민이었다면 왕이 그의 이름을 듣고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왕이 놀랐다는 것은 이미 그 이름이 왕의 귀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는 뜻 아닐까요? 아니면 그 이름이 어떤 기억이나 연상을 불러일으켰다는 뜻 아닐까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온달이라는 이름이 왕실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신호였을까요? 이후 온달은 왕의 인정을 받고 귀족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고구려의 장수로 임명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상합니다. 아무리 사냥을 잘했다 해도 그것만으로 장수가 되는 것은 당시의 신분 제도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장수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과 신분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온달이 그 장벽을 그렇게 쉽게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에게 이미 그 자격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제8막 장군 온달의 전쟁. 자, 이제 온달의 마지막 장을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온달은 훌륭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구려 평원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영양왕 시대의 두각을 나타냅니다. 고구려와 중국 북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온달은 선봉에 서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 공으로 대영이라는 고구려의 귀족 관등을 받습니다. 대영이라는 것은 고구려 관등 체계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직위입니다. 평민 출신이 이 자리까지 오른 사례는 고구려 역사에서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온달이 대영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신분적 배경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역사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온달의 생애 마지막 이야기가 옵니다. 온달은 영양왕에게 나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의 땅을 되찾겠습니다. 그 땅을 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떠세요? 단순히 충성심 강한 장군의 각오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더 깊은 맥락이 있습니다. 한강 유역은 원래 고구려의 땅이었습니다. 장수왕 때 백제에서 빼앗아 고구려의 영토로 만들었지요. 그런데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 사이에 신라가 차지하고 맙니다. 온달이 살던 시대에 그 땅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신라 땅이었습니다. 온달은 왜 그 땅에 그렇게 집착했을까요? 나라의 장군으로서 고구려 땅을 되찾겠다는 충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연구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온달의 집안이 원래 그 한강 유역과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그 땅이 그에게 단순한 국토 이상의 무언가, 예를 들어 집안의 근거지나 조상의 땅과 관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물론 확인할 수 없는 추측입니다. 하지만 온달이 보여준 그 비장한 결심은 단순한 충성심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온달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단성, 지금의 충북 단양 지역에서 신라군과 싸우다 화살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끝내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9막관이 움직이지 않았다. 온달의 죽음에 관한 기록에는 참으로 묘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옵니다. 온달이 전사한 뒤 그의 시신을 관에 넣어 이동하려 했는데 관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국사기는 이 장면을 이렇게 전합니다. 온달의 관이 땅에서 들리지 않아 당황한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랐는데 평강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었으니 이제 돌아가세요. 그 순간 관이 비로소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단순히 신비로운 전설의 한 장면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내용은 사실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온달은 죽어서도 아내 평강공주의 목소리가 아니면 자리를 뜨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온달이라는 사람이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의리와 감정을 품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데렐라 역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분이 낮은 남자가 신분이 높은 여자를 만나 출세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사람은 어쩌면 처음부터 서로에게 맞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은 공주였고 한 사람은 그에 어울리는 인물이었는데 단지 세상이 한 사람에게 불합리한 처지를 안겨주었을 뿐인 거지요. 그리고 공주는 그 불합리함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눈으로 온달의 진가를 알아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바보라고 부르는 사람이 진짜 바보인지 아니면 세상이 못 알아보는 것인지를 가려보는 눈, 그리고 그 눈으로 곁에 있어주는 사람. 제 신막 역사가 바보라고 부른 사람들에게.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온달은 과연 바보였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공주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뛰어난 신체 능력과 기마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 몇 달의 연습만으로 고구려 최고의 사냥 실력을 발휘한 사람. 왕이 그 이름을 듣고 놀란 사람. 최초의 전투에서부터 적군을 압도하여 국가적 관등인 대영의 자리에 오른 사람. 한강 유역의 땅을 되찾겠다며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평생산에서 나물이나 캐던 바보였을까요? 아마도 역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온달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일부러 지워버렸거나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집안 출신이었는지, 왜 그런 처지가 되었는지, 그 배경에 어떤 정치적 사연이 있었는지, 이 모든 것이 역사 기록에서 사라지거나 흐릿해졌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이 바로 바보 온달이라는 이미지였습니다. 바보 온달이라는 이미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영웅이 된다는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마음을 울리니까요. 그래서 그 이미지는 150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온달 자신은 그 이미지를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바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야 했던 그 세월은 얼마나 쓸쓸하고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세상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처한 상황이 딱하다 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초라하다 해서 바보라는 이름이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사람은 겉만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온달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 앉아 있는 사람이 가장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조용히 있는 사람이 가장 뜨거운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강공주는 그것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옳았음을 온달은 죽음으로 증명했습니다. 역사는 그를 바보라고 불렀지만 전장에서 싸우다 쓰러진 그의 생애는 조금도 바보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치열하고 가장 당당하고 가장 의리 있는 삶이었습니다. 바보 온달은 없었습니다. 온달이라는 이름에 진짜 장군이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500년의 세월을 건너온 온달 장군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사실은 아직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역사는 늘 그렇게 다시 읽을 여지를 우리에게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여지를 찾아가는 것이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읽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